안녕하세요. 나봉입니다. 결혼 서약 전에 10번의 데이트 중에서 벌써 6번째 데이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의 주제는 떠나서 연합하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서로의 가족사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결혼 전에 알아야 합니다. 둘째, 결혼한 후에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권을 두어야 할 관계는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입니다. 첫째 조언을 설명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두 개의 독특한 가족사, 서로 다른 성격, 인생관, 가치관, 태도, 재능들을 결혼 생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부부가 결혼에 거는 기대,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다르고 의사소통 방법이나 타협 태도도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출신 가족에게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성장과 성격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양육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 경험된 환경적 사건이 외상적이냐, 아니면 반복적이냐, 아니면 매우 긍정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성격 형성과 마음의 상처가 크게 발생되거나 아니면 적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를 연구하신 데이빗 메이스, 베라 메이스 박사 부부가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서로에게 할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11개가 되거든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1. 어떤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식구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는가? 누가 식탁을 치웠으며 설거지는 주로 누가 담당했는가? 2. 집안 청소를 거들어 주었나? 집안에서 어떤 가사 일을 분담했는가? 3. 부모님들이 어떻게 훈육을 시켰는가? 4.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1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주고 싶은가? 서로 사랑하고 애정이 넘쳤는가? 당신의 결혼 생활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가? 5. 부모님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나? 6.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중대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7.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8. 부모님이 성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쳤나? 부모님이 성적인 행동에 관해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을 정해 주셨는가? 9. 부모님은 당신이 선택한 예비 배우자를 승인하고 환영을 했는가? 10.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고모나 이모, 삼촌, 사촌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11. 전체적으로 볼 때
자라온 가정에게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가? 이 중에서 서너 개를 골라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냐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행동 양식이나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수정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각자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으로 조화를 시켜야 하고 양가의 간섭을 벗어나서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 조언을 설명을 해보면 양가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부부관계가 항상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방해꾼으로부터 결혼 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에 방해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도 되고 일도 되고 취미 생활도 되고 친구도 되고 역시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외에 뭐 핸드폰 사용하기, 인터넷 등등 그런 부분도 결혼 생활의 방해꾼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스 박사 부부는 친정이나 친가와의 관계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지켜야 할 황금률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황금률은 가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결혼이나 배우자에 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듣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그래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것은 삼각관계의 폐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관계를 잠시 설명을 해보면 A가 없는 곳에서 B와 C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A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관계는 거짓을 말하게 돼요.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삼각관계는 직접적이지가 않죠. 당사자에게 내가 부딪혀야 될 문제를 직접 부딪혀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할 이야기를 대신 나누면 그것은 직접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토록 삼각관계는 폐해를 갖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은 언제나 환영한다는 점을 주의에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부가 항상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들어야겠죠. 필요할 때에 부부는 그 조언에 대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알프 부부와 알프 부부 역시 양가 부모님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지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으므로 세대 사이의 이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옆에 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부모님들이 신랑에게 딸을 건네주고 신랑 신부 사이에서 뒤로 물러나는 순서가 있죠. 이거는 결혼 후에 조정해야 할 관계의 우선순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예를 알려드릴게요. 랜디와 안젤라는 신혼 첫날부터 양가 가족들과의 관계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랜디는 다음 수요일 밤에 두 형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안젤라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랜디는 안젤라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친정 어머니와 전화를 붙들고 한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마다 가슴에서 열이 올라왔다. 이 시간은 불만의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부부 문제를 안젤라가 자기 어머니하고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도 화가 났다. 여기 알프 부부는 이 두 부부와 함께 부부관계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전해받은 행동 패턴을 결혼한 후에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랜디의 아버지는 매일 저녁에는 외식을 했었고 안젤라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와 끊임없이 수다를 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랜디와 안젤라가 결혼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은 둘 다 화가 났어요. 우리는 안젤라 부부와, 그러니까 여기서 알프 부부는 안젤라 부부와 부부관계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부모, 형제, 친척 그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서적이면서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이 말에서 자라온 가정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을 형성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으로 떠난다는 것보다는 연합의 대상을 부모에게서 배우자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떠나는 원리는 신혼부부가 부모와 한 집에서 살거나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실천으로 옮기기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겠죠. 부부가 서로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알프 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수천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족이 그리워서 힘들기는 했지만 좋은 점은 부부 각자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가져온 생활 패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부부 고유 생활 양식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떠나는 원리를 어겨서 부부가 고통을 받은 경우입니다. 러스티 남편이에요. 러스티가 자기 어머니나 형제들과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카일리 아내 카일리는 남편 러스티가 아내인 자기를 그들보다 덜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편 러스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을 카일라보다는 어머니나 형제들과 보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휴일은 항상 자기 가족과 함께 지내야 했다. 남편 러스티가 가족을 중요시한 것은 큰 문제였다.
게다가 직장, 친구들, 취미생활마저도 아내인 카일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부부는 결국 헤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성장 과정의 무언적인 기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휴일과 기념일이 오면 성장 과정에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나요? 커플이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지 않고서 결혼한다면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커플이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지 않고서 결혼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저자 커트와 네이틀리 브라운 부부가 있었죠. 브라운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커트 남편의 부모님이 부부에게 자주 들를 것을 바라셨습니다. 집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휴일에는 꼭 집에 와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를 해야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부부가 자주 다니지 않으면 한 번도 들른 적이 없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아내 네이틀리는 혼란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초대하고 싶으시면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하길 원했고 시부모님들이 아무 연락도 없이 방문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자 브라운 부부는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실패하고 나서야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타협하면서도 성장 가정과의 유대감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지혜롭게 떠나서 서로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혼을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결혼 후에 친구들과의 우정은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 결론은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떠나는 원리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친구들도 부부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 번째 데이트에서 배운 말하고 듣는 법 기억하시죠? 그것을 사용해서 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세요. 둘째, 배우자나 약혼자의 친구들이 싫을 때는 생일 파티 같은 특별 행사에는 함께 참여하고 그 외엔 참여하지 않는다. 셋째,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여가를 보냈던 경험을 중요시 여겨야 하지만 결혼하면 모든 일에서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친구들로 하여금 교육해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결혼의 결속을 해치는 친구를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외부 사람과 맺는 관계와 외부 활동이 나쁘고 모두 피해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외부 활동이 결혼 생활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방해꾼 역할인 경우,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부부가 함께 사귀는 친구들을 만들어 가세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부부들을 만나서 커플 친구를 삼아 놓으세요. 그러면 부부 사이의 정도 그만큼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부부 성경 공부반, 봉사단체 가입,
평생교육센터 등록 공부하기, 헬스클럽 가입,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양약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서로 연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떠나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이제는 연합하기 과정으로 돌입하셔야 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둘이서 늘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안심하고 서로 의지하며 가장 깊고 친밀한 차원까지 삶을 나누는 겁니다. 가장 깊고 친밀한 차원까지 삶을 나눈다. 기억하세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면 정이 더욱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격려하게 되죠. 취미, 공통 관심사, 여가 활동 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밀릴 때 서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때 굉장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화도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럼 인내심의 한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유 있게 일정을 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짤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능한 한 제일 먼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멀어질까, 요거를 생각하셔야 좋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자기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먼저 해라, 줘라.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됩시다. 옛말에 나의 모든 걸 헌신했던 자녀보다는 그래도 미운 남편, 미운 아내가 늙어서는 밥 한 그릇 떠주고 가려운 등이라도 긁어준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연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에. 비록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배우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성장 욕구를 북돋아 주세요. 부부는 같은 배에 탄 겁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장밋빛 베일이 퇴색을 해요. 눈에 낀 장밋빛 베일이 퇴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현격하게 줄여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7대3, 긍정적인 말은 7, 부정적인 말은 한 3 정도. 생각과 말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은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질 거야. 내 남편은 나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행동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주고 자꾸 내뱉으시면 정말 그게 그대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상대방의 장점 목록을 한 달 분량 31가지 적어서 예쁜 통에 담으세요. 그리고 처방전을
적어서 함께 이렇게 이제 전해보는 건데, 하루에 하나씩 한 달 동안 복용하시오라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배우자도 더 잘할 것이고, 칭찬받았으니까요. 그죠? 수용받았고, 나는 그 배우자의 참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경탄할 만한 장점들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일석이조의 좋은 방법이죠? 사용해 보세요. 평상시 긍정적인 느낌들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말해주세요. 왜 말을 아끼십니까? 관계는 타이밍이 어긋나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방이 최고입니다. 둘째, 웃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웃는 방법을 배우기. 함께 웃을 때 더욱 긍정적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문제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해야만 보다 쉽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까지 걸었던 자신은 아니었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집시다. 아무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밝은 부분을 애써 보려고 하고 웃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웃음도 선택하고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감정은 인정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삶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 삶은 한계가 있고 끝이 납니다. 생명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것을 떠올리면 어려웠던 문제도 때로는 쉽게 풀려집니다. 긴장감도 그래서 이제 적어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늘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운아예요. 저는 유머를 잘 말을 못해요. 비슷한 거를 좀 긴장감이 없을 때 보통 대화할 때는 좀 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경향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굳어서 좀 웃음을 전달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늘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전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신문의 만화, 유머책, 유머러스한 대화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또 코미디 많이 보십시오.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농담할 줄 몰라도 웃게 됩니다.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이들이 자주 우리를 웃겨서 긴장이 풀리고 또 삶을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즐기게 되죠. 이토록 유머는 서로를 격려하는 방법이 됩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유머가. 삶을 격려합니다. 관계를 격려하고요. 그 다음 부부 데이트를 즐기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즐거움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부부가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데이트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데이트할까? 데이트하려면 화려하고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나. 멋진 옷을 빼입고 근사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뭐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집안에서 데이트 그렇게 하는 거, 함께 무엇을 하면 곧 데이트가 되는 거죠. 뭐 화려하고 돈이 드는 데이트도 뭐 시작할 수 있겠죠. 아무튼 즐거울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서 여러분 즐겨보십시오. 데이트를 생활화 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은은한 음악을 틀고 또는 뭐 좀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고 차를 예쁜 찻잔에 이렇게 차를 따라서 부부가 서로 같이 이야기 담소를 나누면서 마시고 그런 시간 정말 귀한 데이트잖아요. 아이 재워놓고 그런 거 좋은 데이트니까 즐기세요. 즐기세요. 즐기는 것도 선택입니다. 스트레스, 뭐 힘든 거, 싸웠던 논제 다 내려놓고 즐기는 거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 기억할 거는 상대방의 장점에 꼭 초점을 맞추고서 늘 웃을 준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웃을 준비. 이렇게 하면은 부부 사이에 끈끈한 정이 새록새록 쌓여갈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6번째 데이트 잘 들으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꼭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좋은 결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봄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